고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인데 가까운 가족이라는 관계처럼 엮여있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내가 고려했던 가족의 대상의 1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껄끄럽지 딸 같은 며느리 불가능한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연락을 계속한다면 고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인데 가까운 가족이라는 관계처럼 엮여있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즉이 며느리의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 나한테는 그닥 결혼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시부모님이 섞여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엄청 넓잖아. 우리가 사촌에 팔촌 가도 가족이라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내가 고려했던 가족의 대상의 1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껄끄럽지.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들이죠. 이때까지 내 품에서 키웠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이뤘어요. 그럼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상 반응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아들 뺏기는 느낌이 안 든다. 이러면은 부모 자식 간의 애착 관계가 약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는 나의 역할이었던 아들을 지원하고 아들을 돌보고 아들과 상의하고 아들과 함께 이끌어갔던 그 가족에서의 상황이 지금 며느리한테 뺏긴다고 느낄 수밖엔 없죠. 당연히 불편하죠.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냥 밖에서 만났을 때는 남이요. 둘 사람의 관계는 남편 아들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은 그 매개체가 없으면 그냥 남이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필요하죠. 예전에는 사실 부부에 대한 동일시가 훨씬 더 강한 사회였고 이혼이라는 거 자체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시대가 있었죠. 과거엔 차마 엄두도 못 내는 시대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부가 동일시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부부는 따로 존재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그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부부관계보다 훨씬 더 강한 관계는 아들과 어머니 관계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훨씬 거리가 예전보다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즉 딸 같은 며느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불가능한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연락을 계속한다면 그 연락을 남편이 받아줘야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소통 창구를 다이렉트하게 연결했을 때 만약에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면 반대로 이제 시어머니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연결책은 남편이 대신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남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어찌됐건 간에 둘 사람의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과도한 침범 혹은 때로는 우리가 신체적인 폭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폭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군가가 자꾸 피해자가 된다면 그 관계에서의 소통은 남편이 개입해서 일단 끊어놓고 본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아들과 남편이라는 사람이 키맨이 가장 중심축이라고. 근데 그걸 회피해버리면 고부간의 갈등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거를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시어머니가 만약에 자꾸 연락을 하고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온다 그러면 이게 누굴 보고 오는 거겠냐? 그요 아들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며느리가 대신 앞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죠. 그러면 이 대응은 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며느리가 본인의 어떤 이득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무슨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다이렉트 관계에서는 부탁할 수 없는 관계죠. 시부모님이 애를 봐주는 거든 시부모님의 재산 일정 부분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거든 이거 며느리의 그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예의 남편 때문에 가능한 관계죠. 그럼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며느리가 하는 거보다는 남편이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시부모님은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아들은 부모님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이 해주시는 여러 것들에 대한 다른 보상이라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차원의 효도를 해야겠죠. 방법은 남편이 저도 잘 못하지만 방법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들 역할 잘하고 남편이 남편 역할 잘하면 고부 갈등은 생길 수도 없고 생기더라도 금방 해결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부 간의 관계는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게 저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계는 고부 간의 관계는 불편해요. 그게 일반이에요. 그건 디폴트 값이에요. 드물게 이제 아주 좋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는 이제 다른 좋은 관계가 유도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불편한 관계의 키에는 남편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관계는 아까 말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 남편과 아들이라는 이 한 남자의 매개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예요. 이 매개가 없으면 이 관계는 남이라고. 그러면 이 관계를 중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에 어떤 가치관에 대한 영향 때문에 며느리에게 개입하려고 하는 여지들이 생길 수 있겠죠. 혹은 아들의 집이니까 개입하려고 하는 여지들이 생길 수 있겠죠. 거기서 남편의 역할은 막아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부간의 공간이나 프라이버시나 그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정 부분 과거의 가치관이나 혹은 아들 뺏긴 거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 히스테리라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일정 부분의 압력이 막아내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불쌍해지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아들. 이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 뺏겼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관계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부부를 동일시하는 영역이 컸다면 지금은 점점점점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언제든지 남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독특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남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아무리 아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장 주된 혈연 관계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본인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 뺏겼다는 불안을 낮춰줘야 하는 거죠. 그는 며느리가 못해요. 아들만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비난을 남편한테 해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비난을 아들한테. 이런 경우에 중간에 껴있는 아들은 되게 괴롭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때에 따서는 상대방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에게 내 욕을 했어, 내 비난을 했어. 그니까 엄청난 상처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치는 상황은 양극단에 있는 상황에 끼어 있을 때요.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노이로제가 생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진 배고픈 강아지가 미친 듯이 뜨거운 감자를 발견했어요. 이 감자는 식지 않아요. 그때 배는 너무 고파 죽겠는데 이거 먹자니 입이 다 타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은 이 강아지는 미쳐요. 노이로제 상황에 놓인다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들과 남편이라는 이 사람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있는 입장이에요. 양쪽 다 소중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양쪽에서 계속 당기려고 하면은 남편이나 아들이 버텨내지를 못하죠. 근데 저는 그렇다. 그래서 이게 관계를 파탄낼 정도로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며느리 절대로 안 된다. 부부관계 연을 끊어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며느리 욕을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한테 하지 누구한테 하냐고요. 딴 데서 하면 그게 더 나쁜 것 아닌가요? 시어머니 욕을 남편한테 하지 그 누구한테 가서 해요.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 남편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건 이쪽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아내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해요. 양쪽 다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야기는 하더라도 구실은 없죠. 그렇다고 남편이나 아들이 자기 편 들어줄 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정말 유능한 아들과 남편이라면 여기 와서 여기 달래주고 저기 가서 저기 달래줄 수 있겠죠. 근데 뭐 남편과 아들이 슈퍼 히어로도 아니고 그 불가능하죠. 그러면 자꾸 이런저런 감정들이 올라올 거라고요. 근데 아들이나 남편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 얘기 누가 들어주겠냐 나라도 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듣고는 흘려버리시는 거예요. 억지로 공감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넋두리할 대상이 없으니까 넋두리를 하는 거지. 어차피 사람에게는 어차피 소중한 아내 소중한 엄마인데 그거를 어떻게 한쪽 편을 들어주겠냐고. 근데 거기서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이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가 돼버려요. 이야기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상대방이 내 편을 들게끔 하지는 말라 이거죠. 이게 갑과 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갑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 통념이 효도라는 그 어떤 가치관 때문에 어머니가 훨씬 더 절대 권력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효라는 가치로 시어머니가 갑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2차적인 그 무언가로 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거는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각자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손주는 누가 키우나요? 며느리가 키우죠. 근데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근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죠. 그럼 당연히 며느리가 이 관계에서는 갑이 되어버려요. 심지어 아들 역시도 어찌됐건 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며느리랑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들이 고지 곧대로 이렇게 부를 때마다 와주면 다행이지만 안 와요. 며느리를 통해야지 가족이 시댁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아들을 보려면 며느리를 통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도 며느리가 갑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이익관계에 따라 가지고 며느리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갑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보다는 이제 며느리가 갑이 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아졌으니 제가 다른 채널에서 며느리가 갑이야라는 표현을 했던 것도 약간 그런 의미이긴 하거든요. 부부간에 끊임없이 복수를 이어가는 경우들을 봐요. 때로는 이게 시부모님이 끼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남편에게 복수하고 남편은 그것도 다른 모자녀나 다른 쪽으로 또 복수를 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이 가족은 비극 덩어리죠. 그냥 그래서 물론 과거의 고부 갈등에서 며느리들이 많이 힘들었던 측면들이 있지만 그거를 반대 상황으로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당연한 듯이 반대 상황으로 재현을 한다면 이거는 계속 비극이 반복될 뿐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결국에는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고부 갈등을 유도하지 않게끔 하는 가장 좋은 거는 어머니가 아들 뺏겼다는 감정을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한테는 참 좋은 아들이고 그리고 나랑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아들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서로서로 존중해주는 구나를 느낄 수 있으면 되겠죠. 인간관계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의 복잡성을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그냥 각자가 각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앞서 나르시스트 이야기를 했고 또 외도도 얘기했지만이 모든 어떤 관계에서의 불편함 갈등들은 내가 나 혼자서 살아가면 크게 문제 없는 것들을 자꾸 그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욕심내고 때로는 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상대방이 불편할 만한 기대나 욕심은 생기지 않아요. 그 상황에 생기는 기대나 욕심은 충분히 상대방도 이해하고 호응해줄 수 있는 기대와 욕심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갈등은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도인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신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제일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협력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심은 어디까지나 나인 것이죠. 사랑했던 부부가 40대가 되면 불륜에 빠지는 이유는 이렇다고 해요. 30대 중반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초반에야 외도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은 순수한 이성에 대한 애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호기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부관계라는 거는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가정 상황에서 부부간의 갈등도 일정 부분은 중간중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성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는 호기심의 일정 부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순수한 이성에 대한 애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호기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호기심은 딴 데로 튈 가능성도 크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40대 때 가장 위험한 나이대가 될 수 있을 거고, 지금의 사회에서는 뭐 50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몸 안에서의 성,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외도에 대한 영역들이 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40대가 외도에 가장 취약한 나이대라면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본 자료에서는 한 10명 중에 1명이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보면 외도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을 드물지 않게 우리들이 직접 간접 경험하고 있죠.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라는 통계는 그렇게 틀리지 않은 통계, 혹은 그것보다 실상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불안은 기본적으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 맞춰지지 못할까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즉, 인정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에서의 불안정 타인이나 사회적인 시선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맞춰 나가야 되고, 그거를 못했을 때 혹여나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감정으로 살지 못하고 그 누군가의 욕망이든지 기대치를 맞추려고 살아가는 시기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느끼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나는 이 기대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욕구를 억눌러. 근데 이 억누르는 에너지가 없어지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나의 성과로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욕망을 억누른 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타인과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죠.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돌발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나의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에게 실망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이 됐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튀어 올라와 버려요. 그런 경우가 외도와 같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가 지금 이 부부관계는 어차피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을 시켜버렸으니, 혹은 상처를 줘버렸으니, 혹은 내가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았으니 나는 이 완벽주의가 지금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완벽주의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결혼관계를 끊어내고 이혼을 하고야.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의 내 인생을 살 거야. 혹은 그 타인과 다시 완벽한 부부 생활을 다시금 만들어 나갈 거야 라는 식의 약간 왜곡된 방향으로 우리의 완벽주의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이게 외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외도의 정의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이건 남녀의 차이라고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사람마다 외도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요.